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성장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는 주로 정치사였죠. 이렇게 독재자를 몰아내고 다시 민주정권이 성립되는가 했더니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되고, 그 독재자가 피살당함으로써 독재가 끝나는가 했더니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그 독재자를 몰아내는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현재 어느 정도 민주화된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치사 부분은 지금까지 수업을 한 셈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제 한국의 경제가 발전된 부분을 해야겠지. 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끼니 채우는 게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크기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야. 61년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뭐 몇백 배, 이거는 통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숫자는 다르겠지만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 그래서 이러한 경제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뭐든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단 말이야. 이 경제 발전의 어두운 면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5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번에 배웠듯이 미국의 경제 원조와 300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주면 그걸 가공하는 방식의 산업이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국가의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던 경제계획이 있는데 1차부터 7차까지 있어. 중간에 4차까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했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됐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1차부터 4차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볼 거고, 이 시기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던 시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구상한 정부는 장면 정부였어. 장면 내각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계획만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62년부터 66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차 목표는 자립경제의 구축이 목표였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자립경제는 이제 미국에 원조가 있기는 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원조가 장기적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까지도 미국의 원조를 계속 받기는 하는데 액수가 줄어들고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립한 경제,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야.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에너지원을 확보해야겠지. 그래서 전력과 석탄 등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했고, 시멘트, 비료 등 기관 산업이 발전했고, 사회간접 자본이 확충이 되고, 당시 발전시켰던 공업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가벼운 물건, 뭐 옷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자본이 부족해서, 성과가 부족해서 자립경제 구축이 어려워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 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 물품을 가공하는 300산업 중심이라면 60년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경공업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약간 중간에 방식을 좀 바꾸게 돼. 왜 그러냐면 내수를 진작하고 자립경제 마련이 목표긴 했는데 그걸 위해서 취했던 것이 다 실패했단 말이야. 뭐 화폐개혁도 실패하고 흉년도 들고
외환위기까지 닥치니까 외국 자본을 적극 도입하고 수출 주도 산업 육성으로 전략이 수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후부터 이 산업의 목표와 중심 방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중심이란 말이에요.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외국 자본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이 실패하고 흉년 들고 외환위기가 들었다는 거는 경제 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마련돼야 되는데 자금 마련에 실패했단 말이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외국에서 들여온단 말이야. 우선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에서 들여온 자금이 있지. 우리나라가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에게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 자금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외국에 노동자들을 보냈어. 당시 독일도 동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는 서독이었고 공산주의 동독이었는데,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이들의 송금으로 또 외화를 마련했단 말이야.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또 들어온 자금이 있지. 우리 브라운 각서 보면은 국군을 현대화시키고 베트남 전쟁에 장비를 한국에서 구매하고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여기서 외자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미국이 또 돈도 제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또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외국의 자본을 이런 방식으로 들여와서 그 돈을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엔 자립경제 마련, 내수진작이 목표였지만 이게 잘 안되니까 수출 주도형 방식으로 턴했고, 그리고 이 공업 발전의 자금도 여기 보이듯이 이런 방식으로 마련했다. 일본에서 국교 정상화로 자금을 들여오고, 소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으로 마련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자본을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 막 이런 거 할 때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봅시다. 67년부터 71년까지야. 자, 경공업 중심이야 여전히 2차 경제개발 계획도. 한편으로는 포항제철을 건설합니다. 이게 아까 봤던 포항제철이 굉장히 큰 공장인데, 일본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런 식으로 외국 자본을 마련한 거를,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은 거지.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소와 이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계획의 명암을 보자면, 자, 높은 경제성장률.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평균이 5.3%였는데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펼치면서 경제성장률이 2배로 늘어나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몇 배 성장했단 말이야. 박정희도 그때는 인기가 좋았지. 막 재선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수입도 사실 당시에는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지. 왜? 외국에 물건을 많이 팔고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와야 되니까. 그리고 외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 중심의 경제는 당연히 세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게 돼. 세계 다른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뭐 세계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중병에 걸린다. 왜냐면 외국에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물건을 못 팔면 엄청난 위기가 오겠지.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든지 이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는가 반면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특히 60년대 말부터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환율도 올라서 외채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져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이 박정희 정부는 이런 조치도 펼쳐. 이거는 진짜 당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70년대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야. 자, 83 조치라는 걸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빌린 돈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했어. 여기 보면은 자, 72년 8월 2일에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채는 이자와 상환 방식이 조정이 돼. 이게 뭐냐면 당시만 해도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채를 빌려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당연히 법정 이자율이 있었겠지. 근데 83 조치는 이 이자율을 강제로 인하시키고 그리고 사채를 갚는 날짜도 갑자기 뒤로 확 늘려줬어. 예를 들어서 8월 1일에 내가 돈을 빌렸어. 8월 1일에 돈을 빌려서 야, 월 10% 이자로 해서 1년 안에 갚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83 조치가 바로 딱 내려지자마자 갑자기 이자가 10분의 1로 확 줄어. 당신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확 줄어들고 그리고 상환 기간도 확 늘어났단 말이지. 그러면 빌린 사람 좋겠지. 근데 빌려준 사람은 싹 다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지. 야, 기업 활동 어렵단 말이야. 돈 갚는데 힘들어? 야, 돈 뭐 갚는 거 되게 쉽게 해줄게. 바로 83 조치 딱 내렸단 말이지. 이게 빌린 입장에선 굉장히 좋지만 빌려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 망한 거야, 이걸로. 자,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창원 일대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도했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봅시다. 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전까지 경공업이었는데 이제 중화공업으로 이 중심적인 공업 방식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자면 72년부터 76년까지 3차고 77년부터 81년까지 4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70년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까 1, 2차가 60년대라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육성으로 전략이 변경됐다라는 거야. 그럼 중화공업이 도대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철강, 조선, 금속공업, 기계공업, 석유화학 등 기계를 통해서 둔중한 물체를 만들거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중화공업이에요. 경공업은 신발, 가발, 옷 막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만든다면 중화공업은 조선은 배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걸 만드는 거지.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중화공업에 들어가. 그래서 자, 이 경공업에 비해서 다 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야. 왜냐면 이런 무거운 걸 만드는 공장은 당연히 가벼운 걸 만드는 공장보다 설비도 더 필요하고 기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냐면 뭉탱이로 막 파니까 큰 거를 막 하나하나 가격이 큰 걸 파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물건이 안 팔리면 확 맛이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막 조선업계가 불황이다 막 그러면은 갑자기 막 사람들 실업자들이 확 늘어나잖아.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한 거지. 근데 이 중화공업을 육성해서 생산 비중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석유화학 공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재도 조선, 석유화학 이런 중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70년대에 있었던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을 3, 4차 때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경제위기가 닥친단 말이야. 석유파동이 닥쳤단 말이야. 석유파동이 뭐냐면 이 기름은 아무 데서나 생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단 말이야. 지금은 뭐 어디서도 생산하고 저기서도 생산하고 막 그런 좀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이 좀 다양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석유의 한 7, 80%는 중동에서 났단 말이지. 근데 이 중동의 정세 불안이 일어나서 석유값이 확 폭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은 73년, 2차 석유 파동은 78년이니까 중화공업 육성이 한창 이루어지던 70년대 이런 석유 파동이 일어났단 말이지. 1차 석유 파동은 어떻게 극복을 했대?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이 중동의 상류국이 건설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극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한 거지. 석유값이 폭등하면 산유국이 부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자가 된 산유국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 사회간접 자본을 마련하려고 하는 걸 공사를 따내서 돈을 벌어서 극복을 했단 말이지. 그 1차 석유 파동을 어떻게 넘겼는데 2차 석유 파동은 더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닥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1차 오일 쇼크 때는 경제 성장률이 줄긴 했는데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2차 오일 쇼크 때는 경제 성장률이 확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지.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고 물가는 엄청나게 늘어나면 당연히 뭐 어떻겠어. 경제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버는 건 줄어드는데 성장은 줄었어. 근데 물가는 확 올랐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 3차, 4차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위기에 닥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후는 80년대, 90년대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측면을 봅시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을 했는데 그 주요한 요인이 뭐냔 말이야. 당연히 정부에서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있겠지. 1,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잘 세웠다면 다른 측면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 그러니까 국민의 역할도 굉장히 컸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 그래서 이 높은 교육열은 산업 발전을 하다 보면 인재가 필요한데 이 인재를 육성하는 뒷받침이 됐단 말이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축률이 많다라는 거는 은행의 자금을 풍부하게 해서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을 쉽게 합니다. 은행이 돈이 많아야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은행의 돈이 풍부했다라는 거지.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재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재벌은 뭐 뭐든 모두가 알고 있죠. 자, 박정희 정권은 수출업자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서 수출을 촉진합니다. 엄청난 혜택을 줬어.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우리가 그 아까 봤던 8.2 조치를 보면 8.3 조치를 보면은 야, 니네 빚 갚는 게 힘들어? 그것도 이자율이랑 갚는 날짜 조정해 줄게. 막 이런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줬단 말이지. 그런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엄청나게 큰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강화되는데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중화학공업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에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강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경공업 중심 국가는 이런 재벌들이 거대 규모의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재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들의 경제 비중도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벌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지. 뭐 삼성, LG, 현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육성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재벌들이 발전할 때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국가에 막 뇌물을 줘서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게 막. 그리고 이들이 독점을 하면서 얘네들이 재벌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자기네들이 원래 하던 분야뿐만 아니고 뭐 동네 골목 상권에 진출해서 뭐 슈퍼를 다 뭐 골목 가게에 있는 슈퍼들을 막 다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막 편의점을 무한정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트가 큰 게 들어와서 동네 슈퍼들이 다 망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재벌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우선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이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서 정작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에는 소홀해져.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돼서 국가는 몇 배가 부자가 되고 재벌들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정작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정책은 저임금 정책이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논리로 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는데 요새 하루에 8시간 노동해야 되잖아. 16시간 일했다라는 거는 2배나 더 일을 한 거니까 엄청나게 노동시간이 길었던 거지. 그래서 또 이 노동운동을 해갖고 기업과 교섭을 해서 노동 조건을 좋아지게 하면 안 되니까 노동운동을 억압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다, 개선해달라, 이거 다 억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동운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진했는데 1970년 11월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 사건은 노동운동 확산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운동이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 자, 전태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대문 평화시장, 지금도 동대문은 패션으로 유명한데 이때도 봉제 공장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태일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공장 차려서 좀만 참으면 자본 마련해서 공장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자기도 힘들었겠지. 노동적 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도 썼어. 이런 내용이야.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게 너무 기니까 단축해라.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거 봐.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한다. 일요일마다 못 쉬었단 말이야. 한 달에 한 2번밖에 못 쉬었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달라. 건강 진단 좀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수당은 50% 이상 인상해달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소한의 요구는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운동도 했는데 고용주와 정부의 탄압으로 자기가 얘기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태일은 이런 요구들은, 전태일이 했던 요구들은 법에 근거한 요구였거든.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알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인 거지. 근로기준법, 있는 법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줘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엘리트야.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이었고 물론 이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보고 자기가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 치중해서 민주화운동을 벌였지만 노동자들의 삶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구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 문제도 많이 변호를 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변호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대학생들도 이 전태일의 분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뭐 아까 봤던 조영래 변호사 말고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공장에 막 취직을 해가지고 노동자들 어떻게 사는지 보자, 노동운동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정당을 보면 민주정의당 같은 정당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다 그러는데 당 지도부들은 명문대 출신들이 꽤 많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이 당시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대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에도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기는 했는데 역시 동일방직 사건이라 YH 무역 사건 등 노동자의 권리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동일방직 사건이 이게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똥물을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노동조합 못 만들게. 회의 장소에다. 그리고 YH 모의학 사건은 우리가 저번에 박정희 유신 정권 무너질 때 배웠는데, 공장주가 갑자기 부도를 확 내버리고 돈도 안 주고 갑자기 막 튀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걸 구제해달라고 일어난 사건이 YH 모의학 사건이었지. 자, 농민들의 상황을 봅시다. 이제는 노동자들 힘들었어. 농민들 어떠냐? 자, 농민들은 또 농촌에서 또 살기가 힘들어. 왜냐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파는데 박정희 정부는 곡식 가격을 낮게 유지를 합니다. 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조금 주려면 조금 줘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먹고는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는 거야. 안 굶어 죽게만 하는 거야. 곡식이 싸야 월급을 쥐꼬리만큼 줘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농촌인데 곡식 가격이 강제로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니까 농촌 소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도시와 소득 격차도 심해집니다. 노동자들이 돈 못 번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더 못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돈 벌려면 도시에 가야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를 했고 농촌의 인구는 급감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란 말이야. 농가 인구 비율이 1960년에 57%였는데 전체 인구에 2000년이 되면 8.8%, 10%도 안 된단 말이야. 이때가 이미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농촌 인구는 더 줄었겠죠. 아마 이제는 5%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농촌 문제가 심각하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벌였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해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새마을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초가집으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야. 이 조선시대나 다름이 없지, 집들이. 근데 이 낙후된 주택을 이렇게 개량을 해주겠다. 그리고 도로도 넓혀서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새마을 운동이지. 한편으로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했어. 왜냐하면 농민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 동원된 농민들을 유신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농촌의 발전을 하는데 새마을 운동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농민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민주화운동, 농가부채 탕감운동 등을 전개하고, 대표적으로 한평 고구마 사건, 이런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한평 고구마 사건은 뭐냐면, 농협에서 고구마를 우리가 좋은 가격으로 살 거니까 고구마 많이 심어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약속을 어겼어. 40%만 샀단 말이지. 원래 다 사겠다고 했는데 좋은 가격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겠지. 막 고구마 다 썩어버리고 헐값에 넘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해서 투쟁을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긴 했는데, 피해를 입은 농민의 극히 일부만 보상을 받기는 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 한평 고구마 사건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던 농민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를 찾은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지. 자, 한편으로는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까 봤던 그래프처럼 농촌 인구가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가면 어디로 갔겠어? 도시로 갔겠지. 그래서 도시 인구가 늘어났는데, 자, 막상 도시에 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또 확 나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농촌 인구가 도시에 몰려들었는데 정작 도시는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어. 상수도도 없어, 물도 안 나와, 물도 못 내려, 전기도 안 들어와, 엉망진창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 농민들은 막상 올라왔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찾지 못했고 도시 빈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를 달동네, 판자촌 이런 데는 말고 사진만 봐도 꾸질꾸질하지. 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빈민촌은 또 눈에 가시란 말이야. 또 도시 개발을 할 때. 그래서 정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서울시는 이 무허가인 빈민촌을 정리하면서 빈민들을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빈민들이 서울 한복판에 살았단 말이야.
눈에 가시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를 시켜서 서울은 10,000원이다 이거야. 꽉 찼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현재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 서울시 빈민 10만 명을 한꺼번에 이주를 시켰어. 이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가냐면, 야, 가면 번듯한 집 주겠다. 이 약속 믿고 빈민들이 서울 근처 광주로 이주했단 말이야. 전라도 광주 말고 남한산 밑에 광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는 서울로 이사 안 오겠다 하고 서명까지 하고 도착을 했는데, 집은커녕 허허벌판에 빗금만 그어놓은 곳이었단 말이야.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땅을 줬으니까 집은 알아서 지으라는 식이니까. 그래서 판잣집보다 못한 천막촌이 형성이 돼버렸어. 자, 그랬는데 또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어떤 게 일어나냐면, 허허벌판에 교통망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직장은 다 서울에 있을 거 아니야. 서울로 출퇴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거액의 토지 대금까지 요구했어. 야, 그 땅 줬는데 그거 공짜 아니야. 돈 내놔. 일시불로 내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의를 했지. 이주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면담 약속을 서울시장이랑 잡았는데 서울시장이 지각을 해서, 이거는 뭐 교통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러 늦은 건 아니래. 하지만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협의하자는 사람 또 안 나타나니까 분노가 폭발했지. 분노가 폭발하니까 당연히 70년 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고 뭐고 다 부셔버리고 광주 대단지를 초토하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은 다 털어서 서울로 이동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10만 명의 빈민들이 서울로 갑자기 진입해서 시위를 벌인 거야. 그래서 결국 정부는 이주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주민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광주 대단지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고 그 지역을 시로 승격해 주는데 지금의 성남시입니다. 근데 이 광주 대단지로 간 사람들은 그럼 다 부자 됐겠네요? 그건 또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동네, 성남시의 부자 동네, 판교, 붕당 이런 데는 그 새로 지은 데고, 광주 대단지였던 곳은 구성남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동네는 가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